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정원을 가득 메우던 장미덩굴은 시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정태수는 어둡게 가라앉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무릎 위엔 낡은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었다. 정태수 전 회장 며느리 150억 횡령 후 행방묘연. 잉크가 번진 글씨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태수는 신문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손끝이 하얗게 떨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니? 탁자 위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던 태수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빛바랜 액자 유리가 반짝였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를 닦으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구나. 집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적막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나왔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식어버린 커피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내려놓는다. 그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동작이었다. 오래된 전화벨이 울렸다. 태수는 순간 눈썹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정 회장님,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일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윤지 씨는 여전히 행방이 없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전화선 저편까지 전달될 것처럼 무거웠다. 그만하시오. 짧은 대답 뒤로 수화기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창문가로 다가갔다. 한때 푸르렀던 정원엔 잡초만 자라고 있었다. 무너진 분수대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봄비였지만 차가웠다. 그는 빗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엄마도 내 아들도 다 내 곁을 떠났는데 왜 난 아직 여기에 있나?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복도로 향했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사진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고통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에는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호의 방이었다. 태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민호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 노트, 펜이 그대로 있었다. 마치 그가 언제든 돌아올 것만 같았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민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책상 위에 올려진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태수의 손끝이 그 문장 위를 덮었다. 눈꺼풀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보다가 노트를 덮었다. 그제야 이해했다. 아들은 자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욕심과 권력으로 쌓은 인생의 벽 그 속에서 무너진 가족의 온기. 문득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졌다.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 흐릿한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미 과거 속에 갇혀버린 존재임을 느꼈다. 이제는 누구도 내게 오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정태수님 등기입니다. 택배 상자 위엔 낯익은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보내는 이윤지. 순간 태수의 시선이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의 그림 한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 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손글씨로 다시 가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태수의 눈이 점점 흔들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윤지와 손자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두 사람이 시장 앞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었다. 태수는 그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다. 사진 속 윤지의 얼굴은 고단했지만 거짓이 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가 왜인지 모르게 그의 가슴을 쳤다. 도둑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태수는 서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불 꺼진 방을 바라보았다. 벽시계는 자정을 넘어섰지만 그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열지 않은 위스키 한 병이 있었다. 그는 병을 열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그 옆에서 시간만 흘려보냈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득 생각했다. 혹시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믿었을까? 그는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앞엔 여전히 비에 젖은 택배 상자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에 편지와 그림을 다시 꺼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찾아야겠다. 이유가 뭐든 직접 봐야 한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다. 문이 열리며 빗방울이 얼굴에 스쳤다. 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봤다. 오랜 세월 무너졌던 의지가 그날 새벽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우산을 들지도 않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뒤로 저택의 불빛 하나가 조용히 꺼졌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정태수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 세탁기에 몇 번 돌린 듯 흐릿하게 변한 감색 재킷, 단추가 약간 느슨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자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늙었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때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다. 정 회장님, 이수지 은행입니다. 윤지 씨 명의 계좌에서 소액 출금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어디입니까? 주소 불러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그가 사는 언덕길 아래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다. 고층 빌딩 대신 농가 하천이 이어지고 도로 옆엔 오래된 간판들이 서 있었다. 이수지 지점 EKM. 그 표지판이 보이자 태수는 운전대를 조금 더 세게 잡았다. 그의 눈가엔 이상한 긴장감이 번졌다. 은행 앞에 도착하니 붐비던 서울의 대형 지점과는 달리 이곳은 조용했다. 건물 앞엔 꽃집과 분식집이 붙어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바랬다. 그는 천천히 유리문을 밀었다. 안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창구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직원에게 말했다. 윤지란 이름으로 된 계좌 최근 거래 내역을 알고 싶소.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혹시 본인 가족이신가요? 그렇소.
내 며느리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다. 몇 초 후 모니터 불빛이 태수의 얼굴에 비쳤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가 남았소? 직원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잔액은 12만 8천 원입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를 알 수 있겠소? 최근엔 아르바이트 급여 외에는 입금이 없습니다. 거래는 거의 생활비 수준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150억이 사라졌던 그 손. 그 돈이 고작 10만 원 남짓의 계좌로 이어져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하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은행 문을 나섰다. 바람이 불자 신문 가판대의 종이들이 휘날렸다. 그는 무심코 그 신문 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태수 전 회장 며느리, 최근 지방 소도시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 태수는 신문을 접으며 미간을 좁혔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다시 펼쳐보았다. 기사는 짧았다. 목격자는 여성이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으며 근처 학원과 주변에서 생활하는 듯 보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카페 건너편 작은 학원 앞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왔다.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였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다. 순간 그의 숨이 막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이 커피 나중에 오면 마실게요. 그는 급히 문을 나섰다. 거리엔 빗방울이 흩뿌리고 있었다. 태수는 우산도 없이 아이를 따라 걸었다. 아이는 빵집 앞에서 멈춰서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옆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윤지였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윤지는 이전보다 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 밑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 미소는 분명 거짓이 아니었다. 태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뒷걸음질 쳤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그 돈을 훔쳐 달아난 여자 맞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3년 전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의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던 그 표정.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윤지와 아이가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그는 조심스레 뒤따랐다. 좁은 골목 끝엔 작은 2층짜리 집이 있었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낡은 우산이 3개나 세워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곳에 서서 바라봤다. 눈앞에 며느리와 손자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누구 찾으세요? 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아닙니다.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는 허공에 미소를 짓고 천천히 뒤돌았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골목을 벗어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안도와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사진을 꺼냈다. 택배 상자 속 윤지와 현우의 사진. 지금 막 본 얼굴과 똑같았다. 사진을 가만히 보던 그는 중얼거렸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 위로 벤치 등받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젖은 손으로 사진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왜 도망친 거야, 윤지야?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냐?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허공을 헤맸다. 3년 전 사고의 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늦게 걸려온 전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리던 아내의 울음,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사라진 윤지의 뒷모습. 그가 느낀 건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의 자리에 알 수 없는 의문이 생겼다. 그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직접 듣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도망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젖은 코트에 빗물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모텔방을 빌려 하룻밤을 묵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골목집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내 아들이 웃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인간적인 온기가 스쳤다. 그러나 그 온기 뒤편엔 여전히 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정태수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모텔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에는 밤새 내린 비가 자잘한 물방울로 맺혀 있었고 그 너머로 윤지의 집이 보였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 식탁에 앉아 있는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태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저 안에 진짜 윤지가 있는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침 7시쯤 문이 열렸다. 윤지가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현우가 뒤따라 나왔다. 파란색 가방을 메고 신발끈을 묶으며 엄마를 올려다봤다.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 그 평범한 모자람 없는 장면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동안 숨을 내쉬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주머니 속에 구겨진 신문이 손끝에 닿았다. 그 신문 속 기사 한 줄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정태수 전 회장 며느리 생존 확인. 그는 고개를 들었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봐야 한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윤지의 뒤를 밟았다. 두 사람은 아이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근처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윤지는 채소 가게 앞에서 미나리를 고르고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성실했다. 하지만 표정 어딘가엔 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태수는 10미터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그늘에 서서 지켜봤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엔 분노보다 궁금증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왜 그 돈을 가져갔을까? 왜 도망쳤을까? 그는 답을 듣지 못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윤지가 시장을 벗어나 작은 도서관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반납함에 넣었다. 태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윤지의 앞에 섰다. 윤지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윤지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낯선 목소리처럼 느껴졌지만 곧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의 시선만 남았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왜 그랬냐?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물었다. 그 돈 150억이야. 그건 내 아들이 남긴 거다. 넌 그걸 들고 도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윤지는 눈을 감았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는지. 모를 리가 있나? 태수의 말에 윤지는 울음을 삼켰다. 그날 누군가 제 명의로 이체했어요. 전 남편 장례식 끝나고 누군가 제 노트북에 손댔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몰라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그 돈을 훔친 게 너란 말은 거짓이란 건가?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도망친 게 아니라요.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쳤어요. 그녀의 말끝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장 골목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채소를 담는 비닐 소리, 오토바이의 엔진음, 행인들의 대화. 그 일상적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명확히 갈랐다. 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분노, 의심, 그리고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내가 한 말 믿고 싶진 않지만 확인은 해야겠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 회사를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이름으로 돈이 들어갈 거다. 그건 도망치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전 겁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호 씨가 죽었어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내 아들이 그 돈을 내게 맡겼다는 거냐? 네.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인지. 전 아이랑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태수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의 표정엔 분노 대신 피로가 남았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현우가 학교에서 뛰어나왔다. 윤지는 눈을 닫고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민호를 꼭 닮아 있었다. 그의 가슴이 다시 울컥했다. 현우는 윤지의 손을 잡고 태수를 바라봤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태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의 아버지란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할아버지? 윤지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봤다. 태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태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내 피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윤지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뒤돌아섰지만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도, 두려움,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 태수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민호의 죽음, 윤지의 실종, 그리고 150억의 행방.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날 저녁 그는 모텔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윤지가 건넨 명함이 놓여 있었다. 양평 회계사무소. 그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겠군. 그의 눈빛은 다시 강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마지막 생의 여정을 걷는 한 남자였다. 양평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산등성이 위로 떠오른 햇살이 논둑 사이를 비추며 아침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다. 정태수는 낡은 버스에서 내리며 회계사무소 간판을 올려다봤다. 양평 회계사무소 윤지가 건넨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 그대로였다. 문 앞에는 화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감시를 의식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태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태수의 표정을 본 순간 잠시 시선을 피했다. 혹시 박진수 씨 맞습니까? 태수의 질문에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 그런데요? 태수는 명함을 꺼내 보였다. 이 사람 윤지 씨가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더군. 박진수는 잠시 표정을 굳혔다. 태수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살폈다. 벽에는 세무 관련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 서류 더미 옆에 먼지가 쌓인 서류철들이 줄지어 있었다.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박진수는 커피를 내놓으며 말했다. 윤지 씨를 아십니까? 며느리요. 태수의 대답에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무슨 말이요? 그날 일이요. 3년 전. 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윤지 씨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산을 정리해 달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돈이 단순한 회사 자금이 아니라 비자금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었죠.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비자금이라고? 네, 정확히는 회장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해외 계좌에서 한국으로 역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말에 태수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그럴 리가, 그 계좌는 분명 폐쇄됐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송금 일자가 민호 씨 사망 하루 전날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돈을 누가 옮겼다는 말입니까? 박진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기록상으로는 윤지 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실제 접근 IP는 회사 내부망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렇다면 내부 누군가가 그 돈을 옮겼다는 뜻이군.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밤 재무이사 김동혁의 사무실에서 접속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태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김동혁 아들의 친구이자 오랫동안 함께 일한 오른팔이었다. 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었군.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윤지 씨가 돈을 들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회사 내부에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됐어요.
김동혁은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윤지 씨에게 돌렸죠. 그렇다면 내 며느리는 희생양이었단 말인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양평의 산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다. 태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자락 너머로 뻗은 고속도로 위를 향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하군.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에게 덮어씌웠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윤지 씨가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자료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님께 모든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모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자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떴다. MINVESTIGATION.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거래 기록과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재생했다. 민호 씨,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걸 공개하면. 동혁, 이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일이야. 이 돈은 아버지가 모르게 빼돌린 거래야. 이대로 두면 다 무너져.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 음성은 분명 진심이었다. 이걸 정리해서 내일 윤지한테 전달해.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돈으로 아이를 지켜. 태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는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순간 또 다른 녹취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회장님, 민호 씨가 이상합니다. 비자금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정리해. 예, 재무이사 김동혁이 처리하겠습니다. 태수의 눈이 번쩍 떴다. 그 목소리 분명 자신의 오래된 비서였다. 이사회의 그늘 속 인물, 최 비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하지만 곧 주먹을 쥔 손이 서서히 풀렸다. 좋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녘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지야, 이제 알겠다. 너한텐 미안했구나.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님.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이제 끝까지 갑시다. 민호가 남긴 걸 세상에 보여줍시다. 태수의 말은 단호했다. 전화가 끊기자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비구름이 걷히며 하늘 사이로 붉은 햇살이 퍼졌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강한 생기가 돌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이제 내 일을 바로 잡아주마.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위 USB를 손에 쥐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놈들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다. 정태수는 이른 새벽 양평역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 위에 떠 있는 회계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엔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동혁, 재무이사, 이체 승인자. 태수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호가 그 돈을 옮기려던 이유, 윤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 손가락이 무심코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걸친 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님, 이 사람 찾아냈어요. 김동혁.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윤지가 내민 서류에는 김동혁의 최근 출입 기록과 재단 회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현재 신월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 중이었다. 표면상으로는 기부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계좌 추적 결과 그 안으로 비자금이 재이체되고 있었다. 태수는 서류를 읽으며 이마를 문질렀다. 놈은 여전히 돈을 굴리고 있었군. 내 아들의 피로 번 돈을.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재단의 후원자 명단에 최 비서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예전에 회장님 밑에서 일했죠?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 자식이 민호를 배신했지. 내가 아끼던 녀석이었는데 결국 동혁 편에 섰어.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증거는 아직 불완전해. 놈들은 이미 법망 위에서 놀고 있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직접 가야겠다. 그놈들을 눈앞에서 봐야 해. 이튿날 저녁 태수는 오래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찼다. 그 시계는 아들 민호가 생일 선물로 주던 것이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윤지가 그를 따라 나섰다. 아버님,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다. 난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얄 컨퍼런스홀. 그곳에서 신월복지재단의 기부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태수와 윤지는 검은 택시에서 내렸다. 호텔 앞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론사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며 김 이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외쳤다. 김동혁은 검은 양복을 입고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태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다. 내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붉어졌다. 윤지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 아직은요. 지금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 양주와 와인의 향기로 가득했다.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속에서 태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저 웃음소리 중 몇 명이나 진짜로 깨끗할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무대 앞 단상에서 김동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재단이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생명을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태수의 귀엔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내가 죽게 만든 생명은 셀 수도 없을 거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윤지가 속삭였다. 저기요. 무대 뒤쪽 테이블에 노트북이 있어요. 저걸 열면 행사장 네트워크를 통해 재단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간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쪽 구석 보안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데이터 복사가 시작됐다. 퍼센트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21%, 37%, 64%.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조금만 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태수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하지만 침착하게 웃었다. 아, 제 아들이 저기서 연설 중이라서요. 노트북 좀 빌렸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USB를 재빨리 빼주머니에 넣었다.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십시오, 손님. 태수는 조용히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윤지가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하셨어요? 응. 모든 계좌 내역을 확보했어. 태수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를 두드렸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최 비서였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내놈 여길 왜 왔지? 역시 예상대로군요. 당신이 이곳에 올 줄 알았습니다. 최 비서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다. 보안팀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윤지가 당황했다. 아버님, 빨리 가요. 태수는 윤지의 손을 잡고 반대편 비상구로 향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제 놈들이 날 막으려 하는군. 그럼 이 데이터는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는 USB를 윤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만약 내가 잡히면 넌 그대로 경찰에 가서 모든 걸 공개해라.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밀려들었다. 호텔 뒤편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그 안에서 김동혁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태수를 보며 비웃었다. 역시 오셨군요, 회장님.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 죽이다뇨, 회장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동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그때 스스로 불을 지른 겁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랐던 거죠. 태수의 주먹이 떨렸다. 입 다물어라. 왜요? 이제 와서 정이라도 실현하실 겁니까? 세상은 당신이 만든 구조예요. 당신의 비자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 말에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윤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님, 그만요. 지금은 나가야 해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지. 그들은 차에 올라타 빠져나왔다. 뒤에서 김동혁의 차가 따라붙었다. 태수는 거울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 놈들이 절대 그냥 두지 않겠군. 윤지는 조수석에서 USB를 꽉 쥐었다. 이걸 지켜야 해요. 이게 민호 씨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걸로 놈들을 끝내자. 멀리 새벽의 하늘에 첫 번개가 번쩍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정태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야. 놈들이 만든 세상에 균열을 내줄 차례다. 밤의 공기는 싸늘했다. 서울 외곽국도 위를 달리는 오래된 은색 차량 한 대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윤지가, 조수석에는 정태수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비 내린 도로가 번들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 있었다. 엔진음이 낮게 깔리며 긴장된 정적만이 차 안을 채웠다. 윤지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 USB 안의 자료를 공개하면 우리 괜찮을까요? 태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놈들이 먼저 선을 넘었지. 우린 그저 진실을 세상에 돌려주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윤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음성, 회계 기록, 그리고 부패한 거래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손가락을 떨며 속삭였다. 민호 씨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혼자서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하지만 그 아인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았지. 그게 내 아들이었어.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시야가 좁아졌다. 윤지는 속도를 줄였다. 여기서 잠시 쉬죠. 더 가면 위험해요. 그녀는 도로 옆 작은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비가 잦아든 자리엔 안개가 흩어졌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수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민호가 생전에 주던 그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걸까? 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지가 다가왔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걸 언론에 넘긴다. 언론이 믿어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돈으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지.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오래전 내 비리를 캐던 사람이었지. 그땐 나를 악인으로 썼지만 지금은 진짜 기사를 쓸 기회를 줄 거다. 윤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기자분이 아직 우리를 도와줄까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은 날 싫어했지만 진실은 좋아했지. 그게 기자라는 놈들이 가진 유일한 신념 아니겠나. 그는 코트를 여미며 차로 돌아왔다. 가자. 이제 숨을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도로로 나서려던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윤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아버님, 저 차,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동혁의 사람 들릴 수도 있겠군. 어떻게 하죠? 피하지 말자. 이젠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닫았다. 두 차량의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 잠시 후 검은 SUV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양복 차림의 중년, 다른 한 명은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경호원이었다. 태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이 이런 곳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젠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런 이름은 버린 지 오래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죠. 민호 씨도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말에 태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아들을 입에 올리지 마라. 짧은 침묵 뒤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이미 세상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윤지가 USB를 가볍게 주머니로 밀어 넣었다. 남자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윤지야, 지금이야. 그녀는 즉시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SUV가 앞으로 나서며 막아섰지만 태수가 돌멩이를 던져 헤드라이트를 부쉈다. 순간 어둠이 덮쳤다. 그 틈에 윤지는 핸들을 꺾어 옆길로 빠져나갔다. 차는 산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다. 뒤에서 SUV의 엔진 소리가 거세게 따라붙었다. 윤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어쩌죠, 아버님? 걱정 마.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이 나와. 그 안에서 따돌릴 수 있어. 비좁은 산길을 돌아나갈 때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지만 윤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안개와 빗방울이 섞여 흩날렸다. 몇 분 후 어둠 속에 작은 터널 입구가 보였다. 태수는 손으로 대시보드 위에 파일을 꺼냈다. 이걸 복사본이라도 남겨야 해. 놈들이 우리를 막더라도. 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파일 복사가 시작됐다.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그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민호야. 아버지가 내 진실을 세상에 내보낼 거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빗소리가 사라지고 엔진음만 울렸다. 윤지는 백미러를 봤다. 뒤 차량의 불빛이 서서히 멀어졌다. 따돌렸어요. 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터널 끝 바깥 세상의 빛이 보였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작은 시골 마을이 나타났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지는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웠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태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곧 새벽이야. 아침이 되면 기자에게 연락하자.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잠시 윤지를 바라봤다. 윤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아버님, 민호가 너를 믿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넌 두려워도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아이구나. 윤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 씨도, 아버님도 저를 지켜줬잖아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지켜줄 차례다. 현우에게 떳떳한 세상을 남겨줘야지.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동력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태수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진실은 타오르기 시작했어. 작은 불씨라도 결국 세상을 밝힐 거야. 그는 손에 든 USB를 바라봤다. 그 금속 표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빛났다. 윤지가 옆에 섰다. 아버님, 무섭진 않으세요? 태수는 조용히 웃었다. 두렵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지.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싫다. 그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도 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옳았을 거야. 새벽바람이 잔잔하게 불었다. 멀리서 닭이 울었고 동네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다. 태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이대로 기다리자. 해가 완전히 뜨면 우린 움직인다. 그는 천천히 차 안으로 돌아왔다. 윤지는 USB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차 유리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어둠 속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엔 분명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넘어 마을을 비췄다. 하룻밤 새내린 비로 공기가 맑았다. 정태수는 낡은 여관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 농길을 걷는 주민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이렇게 고요한데 속은 아직도 불타고 있구나.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복사 완료된 파일이 정렬되어 있었다. 회계장부,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민호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 그 파일들은 태수가 지난 세월 동안 숨기고 지켜온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는 USB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윤지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이걸 진짜 기자에게 보낼 생각이세요? 그래.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그는 의자에 앉아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윤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보내버리면 우린 다시 평범하게 못 돌아가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 태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메일 제목에는 짧게 진실의 증거라고 적었다.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전송 완료 문구가 떴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군. 몇 분 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번호였다. 오래전 자신을 파헤쳤던 사회부 기자 박도연이었다. 태수는 통화를 받았다. 박 기자, 오랜만이군. 회장님, 이게 진짜입니까? 자료를 봤는데 이게 사실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사실이지.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죄의 기록이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서울은 위험해. 마포의 새빛 카페, 오전 11시. 그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윤지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요? 한때 날 망하게 만든 놈이지.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윤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출발하죠. 시간 많지 않아요. 그들은 간단히 짐을 챙기고 여관을 나섰다. 마을 사람 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지나쳤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가 도로를 따라 움직이자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사망사건 재조명. 검찰, 재수사 검토 중. 윤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이건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제 후퇴는 없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교통이 막혀 있었다. 경찰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윤지는 긴장하며 속삭였다. 우릴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 높지. 태수는 창밖으로 경찰차를 바라봤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도연의 메시지였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자 아래에는 위치 공유 링크가 있었다. 김동혁이 생각보다 빠르군. 이제 어떡하죠? 우회로를 타자. 서부간선도로는 위험하다. 윤지는 차를 돌려 옆길로 빠졌다. 낡은 골목길, 벽마다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심의 소음 대신 먼 경적과 비둘기 소리만 들렸다. 그들은 한적한 거리의 카페 앞에 도착했다. 간판에는 새빛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태수는 주변을 살폈다. 여기군.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창가에 앉은 중년 남자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가 바로 박도연이었다. 거칠고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이름은 그만 부르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지. 세상 돌다 보니 정이라는 게 얼마나 값싼지 알게 됐거든. 박도연은 노트북을 꺼냈다. 자료는 이미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정치인, 재벌, 심지어 법조계까지 얽혀 있어요. 태수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 당신이 쓰면 그게 기사다. 저도 목숨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걸지. 나 하나만 죽게 둘 순 없잖아.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결의가 감돌았다. 윤지는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곧장 태수에게 꽂혔다. 김동혁 쪽이군. 태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박도연은 노트북을 재빨리 닫았다. 윤지는 USB를 품속에 감췄다. 회장님, 이제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끝내야지. 태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두 남자에게 걸어갔다. 김동혁에게 전해라.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다고. 남자들이 순간 멈칫했다. 그 사이 박도연은 태수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 이 말 그대로 내 기사 첫 문장에 쓰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 명이 태수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회장님, 더 늦기 전에 그만하시죠. 이건 당신을 위한 충고입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살아온 70년 중 가장 늦지 않은 날이 바로 오늘이야. 그는 윤지를 돌아봤다. 지금이야, 윤지야. 윤지는 USB를 박도연에게 던졌다. 이걸로 끝내요. 박도연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파일이 클라우드 서버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카페 안의 긴장감도 함께 치솟았다. 남자들이 다가왔고 윤지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지금 이 파일은 이미 전송 중이에요. 남자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 문구가 떴다.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습니다. 순간 카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몰려왔다. 창문 밖으로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세상이 본다. 윤지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 씨가 보고 있을 거예요. 박도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이건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전국 방송사와 언론사 서버로 동시 전송됐어요. 잠시 후 방송 뉴스 속보가 카페 TV에 나타났다. 정태수 전 회장, 비자금과 불법 거래 폭로, 정치권 파장 예상. 태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뉴스 속에 나왔지만 그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제 빚을 다 갚았구나.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향했다. 회장님,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이제야 폭로하셨습니까?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세상이 나를 벌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은 조용해졌다. 박도연은 기자들에게 외쳤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참회이자 한 세대의 정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윤지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호의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햇살이 카페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 반지를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약속처럼 잊힌 진실을 다시 밝혀주는 듯했다. 그 순간 김동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저 노인네가 감히.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모든 거래 중단해. 지금 당장 언론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파일은 전 세계 서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정태수는 카페를 나섰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천천히 걸었다. 윤지가 그 옆을 함께 걸었다. 햇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덮었다.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내 몫의 책임뿐이지. 그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싸우셨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가웠다.
눈이 소복이 쌓인 한강변 산책로에 희미한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 길을 천천히 걷는 노인이 있었다. 정태수였다. 그는 길 위에 쌓인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다른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봉투 속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고쳐주던 그 시계였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다. 얼어붙은 강 위로 햇살이 비쳤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듯했다. 그가 폭로한 진실은 세상에 퍼졌다. 뉴스는 연일 정태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김동혁은 체포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 속에서 진실을 읽었고 많은 이들이 태수를 부패를 고백한 마지막 양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늦은 참회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그는 기자회견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로와 심장질환으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내 몸보다 더 고쳐야 할 게 많지 않나? 그의 말에 의사조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지는 병실 곁을 지키며 하루도 빠짐없이 돌봤다. 태수는 늘 웃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고 나도 그 흙의 일부가 되겠지.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렸다. 윤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발 사이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호 씨도 지금 보고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고 있겠지. 그 아이는 늘 옳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지야, 현우에게 전해줘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윤지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시계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실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시계를 꼭 쥐었다. 초침이 멈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태수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다. 화려한 조문객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다. 단지 현우와 함께한 작은 이별이었다. 며칠 후 윤지는 한강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현우가 앉아 있었다. 소녀는 태수의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이게 할아버지 거야?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 시계야. 멈췄는데 다시 고치면 될까? 윤지는 미소 지었다. 그럼 현우 내가 고쳐보면 되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 아빠랑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봄이 오겠네요, 아버님. 한강 위로 비친 햇빛이 반짝였다. 윤지는 시계를 손에 쥔 현우를 꼭 안았다. 그 순간 모든 무게가 사라진 듯했다. 시간은 흘렀다. 몇 년 뒤 윤지는 지역사회에서 청렴재단을 운영했다. 이름은 정민호 기념재단.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장학사업과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녀의 옆에는 늘 현우가 있었다.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다. 엄마,
오늘도 봉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네. 재단의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태수의 흑백 초상,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의 친필 문장. 사람의 가치는 부끄러움을 견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윤지는 그 문장을 매일 바라봤다. 그 문장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재단의 회의실에서 인터뷰가 있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태수 회장님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어떤 기억이 남으셨나요? 윤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분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끝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버님이자 마지막 스승이셨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분의 뜻을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윤지는 미소 지었다. 그분의 뜻은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이 재단을 세운 모든 이들이 그분의 제자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뒤 그녀는 회의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윤지는 현우와 함께 강변을 걸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진짜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야. 그럼 나도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래.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일이야. 그날 밤 재단 건물 옥상에서 불빛 하나가 꺼졌다. 하지만 도시의 수많은 창문 불빛 속에서 그 하나쯤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는 알았다. 그 불빛은 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라는 걸. 정태수가 남긴 불씨는 이제 세대를 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태수의 진실 세대를 비추다. 윤지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한강의 바람을 들이켰다. 아버님, 이제 진짜 평안하세요. 햇살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따뜻하고 조용하며 오래 남았다. 시간은 흘러도 이름은 남았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